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향후 연준의 행보, 시장 예측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게 뭐 개인적인 의견이죠. 재무조언이 될 수가 없고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맞을 확률, 틀릴 확률은 정확히 반입니다. 그러면 이거 왜 우리가 듣냐? 이 자체가 배움의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좀 잘 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 좀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자, 앤소니 사회자가 묻습니다. 향후 연준의 행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방송일이 3월 20일이다 보니 연준이 금리 인상을 3월 22일에 했었죠. 이때 연준은 아마도 25bp를 금리 인상을 해서 기대 인플레의 심리를 꺾으려고 할 것이다. 맞죠? 이건 라울이 아니어도 다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영역입니다. 근데 다음이 좀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연준은 무려 기준금리를 100bp, 1%를 인하할 수 있다. 이거 이제 emergency cut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긴급 인하. 왜요? 이제 빠르면 오는 6월이 될 수도 있다. 이것보다 저는 사실 이 의견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향후 몇 달간 은행 위기의 확산 여부가 중요하다. 자, 은행이 점점 뱅크런 이어지고 금융 위기가 막 이렇게 일파만파 퍼진다면 연준은 이제 비상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QE 양적 완화를 재개할 것이다 라고 보죠. 자,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껏 잘 버틴 이유를 아냐? 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하죠.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자, 나스닥, 이제 기술주가 많이 있는 미국의 주식 나스닥은 작년 10월 이미 경기 침체를 선반영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는 QE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들어올 것을 이미 선반영을 해서 오르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크립토는 더 심하죠. 주식보다 선반영을 하는 경향이 훨씬 더 심하다. 그래서 이미 작년 6월 또는 10월인데요. 이미 바닥을 본인이 봤을 때는 찍었다고 보는 거죠. 그 이후 지금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미 연준이 자산 증가 속도가 있죠. 그 자산 증가 속도, 연준의 그 돈 찍는 속도를 이겼던 자산군 딱 두 개는 크립토와 기술주밖에 없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재개하고 중소은행들 구제 금융을 실시해도 인플레는 낮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것이기 때문에. 구제 금융에서 은행 살려놔도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돈이 바싹바싹 마르는데 이 돈을 대출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이 정확한 그 장면을 2012년 유럽 위기에서 그가 봤다고 저번 시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가 나서서 중소은행들의 그 부실 채권들을 엄청나게 사줬지만 그 은행들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 속도만 늦출 뿐이었다. 지금이 정확히 23년 미국의 위기와 그때 유럽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플레는 후행 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고 해도 18개월간 그 지표는 계속 하락할 수가 있다. 자, 물가가 18개월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실업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불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업이 늘어나고 임금과 주거에 대한 임차료가 크게 떨어지는 거죠.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을 얘기하고요. 이제 큰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준과 각국의 중앙은행들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는 매우 후행성 지표이므로 늑장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또 뭐가 생깁니까? 버블이 생겨날 수 있다. 자, 늦게 대응한다. 이제 제로금리 이제 낮춰놓고 유동성 파티를 즐겼는데 바로 이 대응을 안 하죠. 왜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버블이 형성되죠. 그럼 이제 뒤늦게 약 2년 후에 다시 긴축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QT를 한다고 하고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고 이게 여기에서 사이클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는 좀 낮아질 수가 있지만 자산 가격은 큰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앤소니가 물어보죠. 자산 가격 오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오를 수 있을까요? 뭐 우리한테도 중요한 질문이죠. 최근에 그 코인베이스 전 CTO죠. 발라지라고 했던 친구가 90일 이내 비트코인 13억 간다고 했던 발언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라울이 얘기를 하죠. G5 국가들 중앙은행의 자산과 미국 대표 주식이죠. S&P 500가 상관관계가 무려 97.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의 자산이 1%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S&P 500은 2% 움직이고요. 나스닥은 3% 움직인다. 근데 크립토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했다가 떨어졌다가 한다. 지금 이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과거 사례에서 우리가 좀 배워볼 수 있는 거 2018년 12월 21일 그 날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미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다가 그 인상을 중단했습니다. 자, 그때 비트코인이 향후 6개월 동안 340% 올랐었고요. 빅테크주는 30%, 나스닥은 22%, S&P 500은 15% 가격이 상승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향후 연준이 금리 언젠가 중단을 시키겠죠. 인상을. 그러면 그때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2013년도에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매수를 했다. 이유가 뭐냐? 그때 나는 2012년에 유럽 재정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있죠. 뭘 깨닫냐? 아, 은행이 내 돈을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채권 막 샀는데 그 채권 수익률이 좀 마이너스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아, 은행이 내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정부에서는 괜찮은 척 걱정 마세요. 제가 예금 전액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제 사람들은 눈치챈 거죠. 다른 대피처를 찾고 있다. 이게 바로 내가 2013년 비트코인을 첫 매수한 이유다. 자, 발라지 그 친구 역시도 뭐 13억이 진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구명보트가 있으니 비트코인이 있으니 얼른 올라타세요 라고 이제 사실상 이게 뭐 계몽 운동이 되겠죠.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과 연준의 자산. 이 상관관계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연준이 자산이 뭐 증가를 할 때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죠. 하지만 그 반대도 맞습니다. 연준의 자산이 감소하면 비트는 폭락합니다. 현존 그 어떤 자산보다 길게 보면 지금 가장 크게 상승을 한 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향후의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 저도 믿진 않아요. 자, 근데 이 친구 뭐라고 하냐? 19년도와 뭐 비슷할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라울은 13년도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폭등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아서 사이드웨이로 가다가 다시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한마디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19년과 왜 다르냐? 19년은 그 G5 중앙은행의 자산이 축소가 됐었죠. 중간에 자산이 줄었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도 마찬가지로 큰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예외 없이 지금 다 빚이 넘쳐나는 시대죠.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 어느도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부양책을 이미 썼거나 앞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비트가 오른다는, 크립토가 오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금융 위기들을 겪어 나가면서 조금씩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에 눈을 뜨고 있죠. 자, 문제는 뭐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의 투자 시간표가 깁니까? 아니죠. 매우 짧죠. 이 변동성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장기 10년 이상, 20년, 앞으로 또 10년 이상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지금껏 존재했던 그 어떤 자산보다도 크게 상승을 과거에 했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라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난 처음부터 영국의 GCHQ, 이게 우리말로 하면요, 뭐 사이버 보안센터, 미국의 NSA, 보안수사국 등의 연합체라고 생각한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떤 국가 사이버, 뭐 보안, 시큐리티 이런 기관들의 연합체라고 보는 겁니다. 뭐 미국 국방부에서는 비트코인 어디서 왔냐? 자기들 당연히 모른다고 얘기를 했지만 who knows? 뭐 누가 압니까? 세계 강국들, 주요 국가들이 혹시 모를 대재앙을 뭐 대비해서 이미 비트코인 뭐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을지 누가 아냐? 그리고 막 이제 웃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거죠, 이 친구도. 자, 앤소니가 묻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신은 그 매크로 거시 경제 전문가인 당신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투자 어떻게 하고 있냐? 자, 라울이 답을 합니다. 뭐 최고 수준의 거시 경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영국식 그냥 유머입니다. 자, 코인을 조금도 팔지 않았다. 사실 작년 6월 뭐 테라 루나 그 폭락이 있었죠. 그 이후로 나는 계속 코인을 사기만 했다. 왜냐? 경기가 이미 바닥을 찍고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밝혀둘 건 뭐냐? 나는 사업 수입이 있죠. 그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또 뭐 임대료 그 부동산도 있습니다. 자산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코인을 살 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 다른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서부터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 경험과 교훈인데요. 이 친구는 2013년도 비트코인을 200달러에 처음 샀습니다. 근데 불과 3달 후에 1000달러가 됐죠. 외칩니다. 나는 천재다. 난 내가 조지 소스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후에 비트코인이 무려 마이너스 87% 폭락을 했죠. 근데 뭐 그렇게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왜? 나는 5년에서 10년을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뒀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일탈이 시작되는 거죠. 17년도 비트가 급등을 했죠. 근데 보아하니 뭐 진영 간 싸움, 뭐 하드 포크가 되냐 마냐, 뭐 이더리움도 이제 서로 싸웠죠. 이런 진영 간 전쟁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200달러 주고 산 그 비트코인을 2000달러에 전량 매도합니다. 근데 뭐 10배 수익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2000달러가 아니고 비트코인이 2017년 12월 2만 달러까지 가죠. 거기서 10배가 더 가버린 거죠. 자,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너스 85% 이상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 라울팔이 2020년 4월 달이죠. 그때 저점 재매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달러에 샀다가 2000달러에 전량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20년 4월에 6,500달러에서 다시 사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냐? 아, 나는 트레이딩의 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사고 팔고를 잘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지만 13년에 비트코인 200달러 주고 산 것을 전량 그대로 홀딩을 했다면 최소 5배 이상 더 높은 수익률을 거뒀을 것이라고 나중에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매직은 뭐냐? 만약 그 유동성의 사이클만 잘 활용을 했더라면 무슨 말이냐면 그 통화량 있죠. 그 M2 전 세계 이제 통화량이 바닥을 쳤을 때 이거 이제 좀 쉽게 말하면 크립토 겨울일 때마다 계속 비트를 이더를 주워 담기만 했다면 이게 이제 바닥 매수를 매번 크게 놓쳤다고 해도 정확히 바닥을 내가 못 잡고 30% 40% 비싸게 샀다고 해도 내 투자 수익은 최소 20배 이상이 됐을 것이다. 이 깨달음이 뒤늦게 온 거예요. 이제 라울 팔도 뭐 이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장기 로그 차트라고 하는 가격을 쭉 보고요. 또 유동성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을 보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크립토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투자의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긴 시간 프레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그 라울 파리 이제 트위터 이제 올린 차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하얀색 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ISM이라고 하는 뭐 협회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 경제 주체 회사 대표들에게 미국의 경제가 좀 좋아질 것 같냐 아니면 나빠질 것 같냐, 이 설문조사를 여러 분야로 나눠서 합니다. 이게 지금 이 빨간 선 위로 가 있다는 것은 수치가 50 이상이면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이 밑에 있으면 경기 침체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비트코인의 최고점, 이 지금 노란색 화살표를 제가 이제 했던 것은 비트코인이 과거 최고점을 찍었을 때의 날짜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 밑에 빨간 건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주기가 호황기였을 때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비트코인 최고점을 찍었던 그 날짜와 아래 경제가 호황이 있을 때의 최고점이 대략 비슷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게 2011년입니다. 이때는 비트코인이 미국의 경제 주기 호황보다 약 3, 4개월 늦게 최고점을 찍습니다. 이 2011년 뭐 매우 초기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그 경제 호황보다 약 5개월, 5개월, 6개월 더 앞서서 그 최고치를 찍습니다. 이때가 이제 13년 11월, 뭐 12월인데요. 그 다음 17년 말 기억하시죠?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7년 말 18년 초에 비트코인이 최고를 찍고요. 미국 경제도 이때가 호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년이죠. 21년도 이제 그 중반 정도 그 미국의 경제가 호황을 이뤘었고요. 비트코인도 2021년 11월에 피크를 찍었죠. 이때도 뭐 거의 일치를 합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다음 이 지금 경제의 호황은 언제 오냐? 25년 2월 달이라고 일단 뭐 지표적으로 지금 ISM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뭐 이렇게 좀 늦게 올 때도 있었고 앞설 때도 있었고 비슷할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대략 25년 2월, 뭐 어떤 사람은 중하반기로 봅니다. 저도 2025년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25년 정도 이게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포인트가 뭐냐? 결국 긴 시간 프레임인 거 우리가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이어트든 이게 금연이든 투자 성공이든 누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답을 알아도 그렇게 길게 오래 기다리고 공부하고 배우고 시행착오하고 이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소위 말하는 대가들 뭐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뭐 좋은 공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